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최근 페이스북의 주가 폭락과 언론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이호덕 선생의 내 손 안의 헌법 함께 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배현진 씨 인터뷰 내용과 한겨레 21의 편집권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권력이란 나누어야 한다. 어느 누군가가 홀로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필히 썩는다. 이런 교훈은 우리가 이승만 이래로 터득해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진보를 내세우는 개인이나 단체는 스스로 권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진보 언론이 특히 그렇습니다.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일수록, 즉 괴물과 맞상대하는 곳일수록 스스로 괴물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고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언론 종사자, 즉 노동자가 각종 기득권 체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기업인, 정치인과 상대할 일이 많은 사용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정의처럼 인식됐습니다. 그러다가 프레시안 보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선수들은 잘 압니다. 이번 사태에 프레시안 저널리즘의 붕괴가 녹아있다고.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무턱대고 기사를 냈다가 궁지에 몰리고, 그래서 악으로 버티며 생떼 쓰는 모습 다 보셨지요? 다른 진보 언론에게도 묻습니다. 무엇을 써도 해코지당하지 않을 당신들에게 부여된 자유가 아무개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해명을 해도 쓰레기니 매장시켜버리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식으로 또 다른 방향에서 권력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재용은 왜 당신들 도마에서 볼 수 없는 것인지. 오늘 밤 SBS 블랙하우스는 프레시안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정봉주 팬카페 운영자의 증언이 과연 진실에 기반했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당일 정봉주 운전기사 증언, 즉 정봉주는 여의도에 가지 않았다는 증언, 어쩌면 카페 운영자보다 더 무게를 두어야 할 증언을 묵살했던 진보 언론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하우스에서는 정봉주의 2011년 12월 23일 행적, 즉 성추행 무혐의를 확정할 내용의 전부를 보여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내밀어도 끊임없이 물타기하고 왜곡할 진보 언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예수 두 번 죽이기의 역사예요. 재차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시인하고 공인하고 기독교를 위대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위대한 진리로 만들면서 기독교를 말살한 거예요. 실제로 말살되어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유럽 가보세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예수를 믿냐고, 누가 기독교를 가고, 누가 일요일날 썬데이 고가 누가 있어? 어느 미친놈이 저 유럽 젊은이들이 교회 가서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있지. 우리나라하고 미국 흑인하고 필리핀 사람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죽었어요 이미.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잊지 않고 계시죠? 예수의 순환일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충정로역 9번 출구 벙커원에서 있고요. 낮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이완배 기자의 새 책 한국 재벌 흑역사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기독교 서적, 이완배 기자의 새 책 사인회도 겸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떡도 나눠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늘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김용민의 뉴스 한장.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란 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보수 야당에서는 국가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다, 시장경제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 국유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하승수 부위원장과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과거에 이제 그 89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토지 공개념 3개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법안들이 뭐 택지 소유 상한선을 좀 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해가지고 토지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땅을 팔지 않는 상태에서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과거에 한국에서 토지 공개념으로 논의가 됐었던 건데, 그거는 뭐, 단순히 이제 지금 만약 개헌해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된다고 해서 예전에 그 법률들이 다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제 토지 공개념을 좀 법률로서 어떤 내용으로 좀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담아낼 건지는 역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좀 정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 뭐 소유권을 뭐 부정하고 이런 거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워낙 이제 그 제한이 되는 그 이것이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세금을 더 매긴다든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한을 조세 정책을 좀 그렇습니다. 조세 정책을 좀 쓴다든지 아니면 너무 소유가 집중되거나 과다하게 편중돼 있을 경우에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제한을 가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입법으로 정해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토지 국유화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토지 소유권은 말씀대로 인정하면서 일정한 제한을 좀 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어떤 뭐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사유재산권 부정하는 거 위헌 아니냐, 이렇게 뭐 헌법 소원을 건다 이런 길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헌법 해석상으로는 토지 다른 재산하고 좀 다른 공공성이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어 왔고요. 네네. 그래서 뭐 토지공 개념을 도입한다는 건 좀 더 그걸 헌법에서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 네네. 전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무슨 시장 경제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요동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기는 이른바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과거 국토교통부가 삼성의 승계 과정에 유리한 조건을 일부러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남근 변호사와 진행자 양지열 변호사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국토교통부가 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문제가 된 게 표준지거든요. 94년, 95년에 98,000에서 36,000으로 떨어졌다는 게 그냥 다른 일반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표준지라는 건 그 주변 토지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걸 지목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목을 도로와 같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땅값이 낮은 거로 정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생겼는 건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해명을 하고 해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저는 감사원의 감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표준지에 대한 해명이 있고 해명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정말로 기업이 공시지가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일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져 가지고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세금들을 공정하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기업들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공시지가까지 바꿔가지고 세금들을 뭐 적게 내기도 한다라는 의심을 갖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신도 커질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보상 관련 시비가 항상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보상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낮추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의 신뢰성들이 크게 떨어질 것이 이제 우려가 됩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윤옥 씨의 이른바 명품백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경천동지알 사건이 바로 명품백 사건이라고 지난 화요일 SBS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밝혔던 정두원 전 의원. 네, 이 명품백에 3만 달러, 약 3천만 원이 들어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MB 부인 김윤옥 씨가 미국의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 안에 3천만 원이 들어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정두원 전 의원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가방을 전달했던 사업가 측에 개인 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정두원 전 의원은 MB는 이 이야기 자체를 모른다. 내 선에서 해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행자 김종배 평론가와 정두원 전 의원 그리고 서가번 민주당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왜 근데 개인 돈을 들이셨습니까? 아니 캠프에 돈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개인 돈 주셨어요? 쪽팔리죠. 돈 주라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네, 아무튼. 아니 제가 또 캠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이제 백과 관련돼 있으니까 캠프 안에서 돈 청구했다가는 비밀이 샌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아니 그러면 MB 쪽에는 이렇게 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제가 제 선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요? 예. 뭐 그 여러 사람 거친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혹시 사후에라도 그 4천만 원 청구 안 하셨어요? MB 쪽에? 에이 무슨 제가 알아서 한 건데 그걸 청구를 해요. MB는 그 얘기 자체를 몰라요. 아니 4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아깝네요. 제가 쫌스러운 겁니까? 공신록에 보면 1등 공신 아닙니까? 예. 그 정도는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논란을 언급하면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이어서 미투 운동의 전개를 보니 민망한 사건들은 좌파 진영에서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전국 여성대회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되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봤듯이 얼마나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개 과정을 보니까 죄다 걸린 사람은 좌파 진영 사람. 3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 차에는 내 각시 외에는 태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그런 문제로 나를 덮어 씌우려고 들 때 참 기가 막히다. 또한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문재인 측근의 성추행자 목록 이런 제목의 명단이 떠돌고 있습니다. 명단에는 최근 미투 운동의 성추행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포함됐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 여부 그리고 이른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함께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구속시킨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얼마나 선견 있는 리스트를 작성했나 이런 주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CBS 노컷뉴스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정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명단에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그리고 고은 시인을 포함해 모두 13명을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인물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하지만 이 13명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은 이윤택 씨와 고은 시인 김성만 교수와 김기덕 감독 그리고 만화가 박재동 씨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나머지 8명은 현재까지 조사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컷뉴스 측은 미투 가해자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연결시켜 놓은 명단은 대체로 거짓에 가까웠다. 이렇게 결론 내렸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당연히 토지공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하는 날인데요. 청와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 개념이 명시돼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정말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네, 살다 보니까 마침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제가 정부 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심장이 뛰었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방에서 일을 보는 바람에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원고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심장 뛰는 뉴스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일로 하루 미뤘으면 합니다. 이 중요한 뉴스를 원고를 쓰지 않고 말로 하기가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면 내일 다시 여유를 갖고 이 뉴스가 왜 저를 이렇게 심장 뛰게 만들었는지 좀 차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신 제가 미리 준비했던 좀 특이한 주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그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이게 왜 벌어진 일이고 이 일을 계기로 한국 언론이 음모론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제 의견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월요일째 저희 브리핑에서 정상근 기자께서 미투에 대한 보도 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참 그 정상근 기자께서 좋은 기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걸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예. 기자들이라는 게 원래 눈앞에 보이면 덥석 물어서 조회수 늘리는 게 본령 같은 건데 그렇게 덥석 물고 보도하는 게 아니라 기자로서 어떤 기준으로 보도해야 되는가부터 고민을 하는 모습이 그게 좋은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요. 정상근 기자의 브리핑을 듣고 그 고민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감사한 계기였어요. 좋은 브리핑을 들려주신 정상근 기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음모론에 대한 한국 언론의 고민 그리고 저의 고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 소식의 발단은 페이스북의 주가가 19일에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날 하루 주가가 7% 가까이 떨어졌고요. 이건 최근 4년 사이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날 하루만 페이스북 시가총액이 367억 달러, 우리로 치면 한 39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이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 개인으로도 이날 하루 주가가 폭락해서 한 5조 원 정도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정의선이 가진 재산을 하루 만에 날려버린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한 교수가 2014년에요. 페이스북에 와서 요청을 해요. 야, 내가 성격을 검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뿌려줘. 요거 되게 재밌다? 내가 요 앱 뿌려주면 대가를 지불할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페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성격 분석 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뿌려달라고 한 건데 이 성격 분석 앱이 사실은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하는 앱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걸 가끔 보죠. 내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평가하는 앱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앱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굉장히 잘 분석하는 앱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앱이 삽시간에 퍼졌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미국 유권자 5천만 명의 정치적인 성향이 수집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영국 교수요, 코넌이라는 사람인데 이 수집된 5천만 명의 정치 성향 정보를 트럼프 캠프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트럼프 캠프의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여론조사 기관은 이 5천만 명의 성향 정보를 받아서 이걸 바탕으로 맞춤형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한테 유세 문자 하나를 보내도 그냥 트럼프 찍어주세요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페북을 통해서 확보한 정치 성향,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의 광고를 내보낸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선거라는 게 승패는 어차피 부동층에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층이라는 사람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도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중도층은 관심도 되게 다양하고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난번 대선 때, 우리나라 대선 때요. 민주당 후보 경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층, 안희정 후보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층, 이재명 후보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층, 이 확고한 지지층은 사실 어찌됐건 지지 후보를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경선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무나 돼도 좋아. 아무나 돼도 누가 후보가 돼도 나는 대선 때 이번에 뽑힌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야.
셋 중 아무나 돼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 있는 분야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패 한 장 더 들고 도박을 하는 거죠. 선거운동이 훨씬 유리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부동층 두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은 애가 셋이어서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B라는 사람은 경기도에서 매일 서울까지 출퇴근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내가 후보가 되면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평이한 문자를 보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A라는 사람한테는 무상육아 공약을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B라는 사람한테는 광역교통체계 원활화에 대한 공약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당연히 D 후자가 훨씬 더 유리하죠. 트럼프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가 끝난 뒤에 여러 분석 기사들을 보면 대세론을 이루고 있었던 힐러리가 패한 이유가 이 맞춤형 선거운동 분야에서 참패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권자한테 보낸 문자를 분석해보면 진짜 귀신같이 유권자의 관심사에 대해서 쏙쏙 뽑아서 보냈다는 거거든요. 대선 전까지만 해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여론조사 기관은 좀 작고 영향력도 별로 없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를 선택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요. 야, 돈이 진짜 없구나. 저렇게 작은 곳을 선택하는 걸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트럼프가 이기고 나니까 우와, 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작은 회사가 기적을 일궜다. 쟤네들이 역사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페이스북 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훔친 유권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 의회가 강공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페북을 통해서 수집된 유권자의 정치 정보가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사용됐다면 이건 어마무시한 반칙인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커버그가 사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뭐 이건 찌라시 수준의 얘기지만 페북이 폐쇄될 수도 있다 이런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페북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그 여파로 19일 미국 증시도 폭락을 했고요. 그 여파로 전 세계 증시도 그날 폭락을 했고요.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졌느냐입니다. 페이스북 사건은 지난주에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이 두 일간지에서 동시에 폭로가 됐습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하던 옛 직원이 내부 폭로자가 돼서 이 사실을 이 두 일간지에 동시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과 뉴욕타임즈가 이 사건을 사상 최악의 데이터 스캔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엄청난 크기로 보도를 했죠. 그런데 왜 이 내부 폭로자가 뉴욕타임즈와 가디언을 선택했느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물론 간단히 생각하면 뉴욕타임즈는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 언론이고요. 가디언은 영국을 대표하는 진보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폭로자가 영미를 대표하는 이 두 언론을 골라서 폭로를 했다. 뭐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요. 뉴욕타임즈가 또 다른 대형 특종을 하나 터뜨린 게 있습니다. 이 특종 내용이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SNS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회사를 적발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 이름이 데부미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 같은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포털에서 댓글을 조작을 하는 실체가 있다. 이런 의심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SNS를 조작했다는 유령 회사를 뉴욕타임즈가 취재를 통해서 잡아냈습니다. 이 데붐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돈을 내는 고객에게요. 트위터 팔로워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리트윗을 몰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트윗, 팔로워 이걸 조작을 했다는 거죠. 데붐이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관리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계정이 무려 350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붐이가 한번 가짜 계정을 타닥타닥 돌리면 트위터 팔로워 수를 2억 명까지 늘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SNS에서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데붐이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즈가 엄청난 탐사보도팀을 불려서 사업장도 뒤지고 법원 기록 뒤지고 엄청난 탐사 취재를 계속해서
2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대부미의 고객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미한테 돈을 주고 여론을 추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인기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유명 연예인도 있고요. 프로 스포츠 선수도 있고요. 코미디언도 있고요. 테드 강연에서 이름을 날린 전문가 강사도 있고요. 아하. 모델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습니다. 20만 명 중에요. 이런 사람들이 SNS를 조작하기 위해서 대부미에게 돈을 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SNS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면 제가 얼핏 들었던 생각은 이거 한국 포털에서 댓글 조작도 돈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뉴욕타임즈가 터뜨린 두 개의 굵직한 특종을 연이어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이 두 사건은 그동안 뉴욕타임즈가 오랫동안 추적을 해온 취재 성과물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절묘한 SNS 활용, 맞춤형 문자 선거운동 이걸로 당선이 됐죠. 사람들은 그게 트럼프가 일으킨 기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애초부터 전혀 다른 발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면 저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뭔가 조작이 있지 않고는 트럼프 같은 또라이가 당선될 수 없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SNS상에서 여론이 이상하게 트럼프에게 쏠릴 리가 없어. 이런 발상을 뉴욕타임즈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 문제를 1년 넘게 집요하게 추적을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초대형 특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둘 다 메가토크 폭로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모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요. 맹신하지도 않지만 배제하지도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들어보고 그럴싸하면 조심하자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인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자가 아니고 시민인 상태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언론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도요. 포털에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중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죠. 아유, 그러고도 남을 새끼들이지. 나쁜 새끼들이야. 충분히 그럴만해. 라는 반응이 있고요. 아유, 또 음모론이야? 야, 진짜 징하다. 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건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죠.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모론이라는 건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일반 대중은 이렇게 두 갈래로 반응할 수 있는데 언론사라면 달라야 됩니다. 제가 굳이 언론사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언론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음모론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범죄 혐의라는 게 일정 정도 밝혀져야 수사가 개시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음모론은 말 그대로 아무 증거 없는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혐의를 재구성해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만 가지고 검찰,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누가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언론이 음모론을 들었을 때 또 음모론이야? 하고 그냥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증거는 없지만요. 그 음모론이 야 우주인이 한국을 침공하려고 해 뭐 이런 류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아니라면은요. 언론은 지성을 가지고 상상을 해서 모자이크로 스토리를 한번 짜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냐 아니면 상상을 해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요. 그 지점에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언론사이니까 언론사는 그러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나서는 게 저는 언론의 제대로 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보도한 이 두 건의 폭로는 사실 시작은 음모론의 상상력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라면 트럼프가 당선될 수 없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사회라면 SNS상 여론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몰릴 리가 없는 거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음모적인 상상이 1년이 넘는 장기 취재에 기반을 닦은 거죠. 그리고 이 큰 폭종을 낳은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 안 했다고 비난하려는 것만도 아닙니다. 저도 기자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너무 영세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실패를 각오하고 몇 달 동안을 아주 확률 낮은 음모론을 확인하는데 총력을 쏟아부을 만한 언론사가 사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대형 공중파 방송사 몇 곳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현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음모론이 터지면 저건 음모론이지
지겹다 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는 태도는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언론사가 우리는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하죠. 언론사는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확인이 안 된 사실이 있다면 확인을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모론적인 상상력이라도 그게 일반적인 시민의 정상적인 정서에 기대서 있을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뉴욕타임즈 같은 대특종이 나옵니다. 여력이 안 돼서 취재를 못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음모론이니까 하고 덮어버리는 건 그건 조금 제가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임무는 확인이 안 된 음모론이니까 무시하자가 아니고 확인이 안 된 음모론이니까 확인해보자 이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이번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두 가지 대특종이 우리 한국 언론에게 남기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음모론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매우 거세게 지금 불이 붙는데 저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서 저도 이제 언론 종사자니까요. 굉장히 반성도 되고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의심을 확인하는 기능, 시도해보는 기능, 그 기능이 언론 본연의 기능이 아닌가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반성을 사실 스스로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번 주 초에 세계 증시를 들썩거리게 했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기자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이한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언론은요, 일반 국민들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에 대한 인상으로 그 메시지에 참거짓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언론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언론은 그래서는 안 돼요. 또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 그럼 볼 것도 없지. 이거는 언론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런 태도로 항상 일관하다 보니까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 그 괴리가 생기죠. 예, 이런 일들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언론에 대한 불신만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음모론이 왜 나오겠습니까? 기성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음모론이 생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언론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음모론이니까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고 반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확인을 안 해서 지금까지 언론이 조금 전반적으로 신뢰가 떨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 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제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웠었지요. 대통령 개헌안과 함께 돌아온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국민들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미칠 유불리만 따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 대표는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로 보내온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보니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홍준표는 당대표로서 권위주의를 타파하니까 소속 의원들이 개기고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저더러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홍준표계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흠진 강북으로 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홍준표 대표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라는 게 왜 불만이십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유승민 공동대표가 동시 출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반홍준표계 의원들이 홍준표 대표님을 매기는 거라고요. 어차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건데 들러리 설 일 있냐고요? 아이고, 홍준표 대표님, 그러면 지난 대선에는 왜 나오셨어요? 의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이런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저의 당선될 확률이 높았잖아요. 예? MB와 박근혜 씨 다음에 대통령을 하면 웬만하면 칭찬받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고요? 일벌레 박원순 서울시장 다음에 서울시장을 하면 누가 해도 욕먹을 거라고요? 하하하하. 홍준표 대표님, 그러면 만약 제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욕을 엄청 드시겠어요? 장수하시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에게 가수 일락이불은 어차피 너네 오래 못 가 띄워드릴게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걸 어딘가 멀리 떠날까 이럴 때 네가 있었다면 바로 떠났을 텐데 단 너 만나 날 버리고 간 너 어차피 니네 오래 못 가 어차피 헤어지게 될 거야 왜냐고 자세히 묻지 마 그냥 느낌이 그래 어차피 니네 오래 못 가 결국엔 헤어지게 될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적당히 해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당
확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꽃샘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도, 대전 0도, 광주 1도, 대구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춘천 13도, 전주 10도, 부산 11도를 나타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아침에 보통, 낮에는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요즘 헌법 개정 청와대가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는데 야당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런데 이 헌법 개정 내용 보니까 그야말로 판타스틱합니다. 에드벌룬이라고 말씀하셨고 판타스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교수님? 에드벌룬이 보통 에드벌룬이 아니에요. 긴 게 아니고 속이 꽉 찬 에드벌룬이고 헌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한 마당이고요. 그리고 판타스틱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진 헌법만을 봐왔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쟁취한 헌법을 대한다는 점에서 판타스틱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오늘 헌법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이렇게 뒤적뒤적 했어요. 중에 맨 먼저 눈에 띈 게 우리 유시민 선생의 후불제 민주주의. 출판본이 나온 게 2009년인데 이 헌법에 관한 대중서치고는 아주 빠른 시기에 나온 것 같아요. 예. 후불제 민주주의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헌법이 개정됐는데 대부분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서 모르는 말로 우리들에게 툭 던져줬던 거죠. 1차적으로 그 대가를 치른 게 87년 항쟁이었죠. 그리고 그게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호덕 선생의 내 손 안의 헌법을 보면은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건 처음인데 헌법을 전문과 부칙 그리고 총 10장 130조로 이루어진 헌법은 한문과 일본어 말투가 뒤범벅이 된 난해하기 짝이 없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인즉슨 다 구절로 옳은 얘기인데
도대체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예. 이게 뭔가라는 게 문제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른바 지식과 권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법을 아는 자들은 지들만 아는 그 용어로 규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따옴표 치고 말씀드리겠지만은 개돼지와 같은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라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이호덕 선생은 대단히 분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 말로 이런 구절을 써놓고서 툭 던져주는 게 무슨 헌법이냐는 거죠. 헌법이라는 게 통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주권자인 국민 사이의 관계를 밝혀놓은 것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국가기관과 주권자인 국민 사이의 관계를 밝혀놓은 이 헌법을 일반 국민들은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로 써놨다는 것. 예.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헌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1차적으로 헌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였는지,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호덕 선생을 참조하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유시민 선생의 후불제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우리 헌법이라는 게 툭 던져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몇몇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담합 또는 야합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었는데 이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부터 헌법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김 PD 윤민석 작곡가의 헌법 제1조란 노래 기억하시죠? 그럼요. 어제 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촛불혁명을 강타했던 노래였죠. 그 이후에 헌법에 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조한 몇 권의 책들, 예컨대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선생이 함께 쓴 지금 다시 헌법, 김두익 선생의 헌법의 풍경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 촛불혁명을 통과하면서 헌법에 관한 인식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우리가 만드는 헌법이어야지 저들에게 이른바 권력을 쥔 자들, 지식 권력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대가를 치르고 쟁취하는 헌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을 봐도 우리의 그 요구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사람이란 말이 헌법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란 말이 헌법에 들어가는 게 너무 놀라운데, 왜냐하면 재헌헌법에서 인민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었습니다. 재헌헌법 초안을 잡은 사람이 유진호라는 사람인데요. 이 문학 쪽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김광사와 티교수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예전에 법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인민이란 말을 썼는데 그 윤치영이라는 사람이 인민은 북한에서 쓰는 말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플이란 말의 번역어인 인민이란 말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근로라는 말이 노동으로 바뀌고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토지 공개념 등등이 실시간 검색에 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그야말로 막 설레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헌법을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게 정말 실감으로 와 닿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호덕 선생의 내 손안의 헌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정말 이게 쉬운 언어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적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너무 어려운 말로 지금까지 적혀 있어서 접근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가 너무나 많아요. 절반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문으로 적혀 있고요. 의미상 불분명한 경우는 한자를 병기하면 되잖아요. 가로 안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지들만 알아먹게 한자로 씁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김 PD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한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문들을 다 노출시켜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 이거 우리만 아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런 줄만 알아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호덕 선생이 아주 분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적혀있는 이호덕 선생의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은 그 나라가 서 있는 근본 조건이 되는 커다란 원칙을 밝혀놓은 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 문장이 중국 글자를 섞어서 썼을 뿐 아니라 말법이 일본 말법으로 되어 있는 대문이 많아서 국민 모두가 읽을 수 없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대문이 많다. 여기에 헌법을 쉬운 우리말, 우리글로 다듬고 바로 잡아본 까닭이 있다. 헌법을 이와 같이 우리글, 우리말로 고쳤으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왜 법을 만들고 법조문을 글로 쓴 사람들이 쉬운 우리말 쓰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에라도 헌법을 쉬운 말로 써놓으면 법의 권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말과 우리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나는 본다.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 배웠다는 사람들, 먹물로 찌든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말로 쓰면은 백성들이 알아들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민정음부터 시작해서 지식과 권력, 문자 문제는 대논쟁이었는데요. 헌법에도 이게 정확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호도 선생은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말로 바꾸는, 우리말과 우리글로 바꾸는 시도를 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자그마한 내 손 안의 헌법이라는 책을 딱 주시면은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통지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뭐 알려야 한다 이러면 되고요. 그리고 무죄로 추정된다 할 때 이 된다란 말은 대단히 그 일본어식 문투거든요. 추정한다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랬는데 종교와 정치는 떼어 나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말도 아닌 글로 썼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호도 선생의 내 손 안의 헌법을 보시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헌법 문제, 그리고 대통령이 제안한 이 헌법이 어떤 문장을 써야 할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부분들을 메모를 해놨는데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한밤중이어서 김 PD가 너무나 일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교수님 별 말씀도 하십니다. 헌법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제10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보장을 규정한 부분인데 우리 헌법 조문, 현행 조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헌법 제10조거든요. 예. 근데 이호도 선생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존엄함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침범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헌법 조문과 이호도 선생이 우리 글로 바꿔 쏘는 이 헌법 조문은 전 다른 글처럼 보입니다. 의미는 같은데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헌법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헌법을 입안하고 기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어떻게 문장을 다듬는지도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이호덕 선생의 내 손 안의 헌법을 많은 사람들이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헌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예.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 비문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교수님도 그 비문을 발견하셨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비문도 많고요. 너무 어색하고요. 그리고 일본어 직역투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뭇에 있어서이부터 시작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뭇 된다도 그렇고요. 뭐 한자가 많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말로 표현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모를 것도 없죠. 사실은 유진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법정 가지고 다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일본 법이 독일 법을 받아들였다는 다 아는 사실이고 민법이든 상법이든 그리고 헌법까지 포함해서 일본을 기본으로 참조했다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문장들까지도 이렇게 고스란히 옮겨오다 보니까 비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참에 문장적 완성도도 높이면서 좀 더 쉬운 말로 국민의 헌법, 대중의 헌법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수님과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폴앤베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의 보도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죠. 오늘 밤 방송될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2011년 12월 23일 당일 정봉주 전 의원의 행적을 기록한 780장의 사진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프레시안을 검찰에 고소한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며 프레시안은 정봉주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4시까지 모두 1,892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54% 과반의 시민들은 성추행이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35% 3명 가운데 1명은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추행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11%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방홍신님, 성추행이란 말도 하기 싫습니다. 1919-413 건국절님,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PPL 시간이 돌아왔어요.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월 12,640원 내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주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는데 이 형사비 3,000만 원, 변호사 선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 한도에서 실비 보장하고 있어요. 이게 다라면 텐세이지. 또 있어.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 밤 9시까지. 이 영업용 운전자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이 당대표를 흔드는 걸로 간주하고 다음에 전부 강북에다가 공천 줄 겁니다. 떨어져 봐야지. 이 정신 차리지. 전 이 회장이고요. 이 무능하고 부패한 홍삼은 가고 정열적이고 성능 좋은 홍삼만 원한다면 정열적이고 성능 좋다 해서 정성농장 홍삼,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여보, 너 다시 대선 출마할까? 회창한 것 같아. 회춘한 것 같아. 정성농장 홍삼이 있으니까 041-754-0884 041-754-0884 또는 정성농장 홍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PR에서 이하 작가의 작품으로 세분 대통령 머그컵을 사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3월부터 네피알에서 주문하시는 고객님 중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부터 대상자인데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님 머그컵, 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요. 실망입니다. 150만 원 구매하시면 3분 컵 다 드립니다. 네피알로 가자. DJ 이종 황입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손잡고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 몰닷컴.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T160g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리고,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 제임스 티스푼 히비스커스 1+1 행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차는 www.전창걸몰닷컴 여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나 그 다음에는 새싹 땅콩차 100개 사면 차 한 대 선물해라. 나는
볼보. 예, 구속된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바디 로직 입고만 있어도 골반을 바로 세워준다고 광고했는데 구매 후기 하나 볼까요? 시어머니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만족하시는 모습에 기분이 너무 좋고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졌어요. 자, 입었다 하면 만족 또 만족.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야, 자유당 너희도 바디로직 사서 입어라. 어째 다리가 불편하냐? 면회 한번 안 와? 한때 실세였던 나한테.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한중 해저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어제 문제는 중국 측의 출발 지점으로 거론되는 도시가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웨이하이입니다. 정답자 유곤보님, 위수령의 무기 사용까지 검토했다니 충격적이네요. 이계나라다님, 그날 바다, 역사적인 다큐영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구름사이 햇살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가제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칼럼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헌법안에 토지 공개념적 이야기가 들어가니 언론은 또 사유재산 타령이다. 아파트 한두 채 가진 사람을 선동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냐고 몰아붙이는 품새는 진부하다. 단언컨대 아파트 한두 채 가진 자산가 포함해 시민들 99%는 토지공 개념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손해 없다. 기업들 땅이 문제다. 2016년 자료로 공시가로만 400조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다. 땅은 공시가가 보통 시가의 20에서 30% 수준임을 감안하고 그동안의 지가 상승을 더해보라. 1000조가 넘는다. 10% 하락하면 100조가 손해다. 이놈들이 여론 조작하고 장난치는 것이다.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는 헌법은 오히려 대다수에게 크게 유리하다. 속지 말고 따져보라. 네, 토지 공개념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월세에 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1부였습니다. 2부도 많이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